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탈리아 볼차노 남티롤 고고학 박물관. 3명의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시신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신이 아닌 미라였죠. 팀장으로 보이는 남성은 스태프들에게 절대 미라에 손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요. 다들 잔뜩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이 시신과 관련된 수많은 이의 죽음을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계하던 가운데 특별히 제작된 영하 7도 무균 냉동실 가운데로 미라가 안치되었고요. 이후 팀원들은 서둘러 빠져나왔죠. 이제는 그 저주를 막을 수 있겠지라는 안도감도 함께였습니다. 전 세계 가장 오래된 미라,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피해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91년 9월 19일 등산가였던 독일인 부부 헬무트 사이먼과 에리카 사이먼은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던 중 해발 3210m 지점에서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경치를 즐기면서 주변을 보던 중에 웨츠탈 계곡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눈 덮인 계곡에서 녹아내리다만 커다란 얼음덩어리, 그리고 그 밑에 상체만 드러낸 유골이 엎드려 있는 겁니다. 부부가 놀라서 다가가 보는데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시신이었습니다. 사실 종종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한 실종자나 혹은 전쟁 중에 낙오된 병사들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단 침착하게 산악 대피소에 이 상황을 전달했고 바로 다음 날 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되죠. 가서 보니까 시신은 얼음 속 빙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상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반면 하반신은 두꺼운 얼음 속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 딱 봐도 당장 수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신을 조심히 꺼내야 하고 또 거기에 시간도 걸리고 당일 악천 후까지 겹치면서 결국 날이 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며칠 연기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산악 대피소의 주인이었던 마르쿠스 씨가 아무리 시신이라도 한때 사람이었던 자였기 때문에 비닐 시트라도 좀 덮어줘야겠다 하는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어쩌다가 여기서 이런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체의 반이 얼음에 붙들려 있는 모습 자체가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비닐을 덮어주고 가려는 순간 주변에서 예사롭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생긴 도끼였는데요. 좀 특이하죠? 마르쿠스는 호기심에 도끼의 모양을 그림으로 남겼고 이후 돌아가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유명한 산악가들에게 이걸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어라? 이건 최소한 몇백 년은 된 도끼 같은데? 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어쨌든 4일 후 9월 23일 드디어 수습 작업이 재개가 되었고 현장에서는 그 도끼 외에 단검, 활, 가죽 파편이 추가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신 또한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수습됩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건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알프스의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시신은 냉동인간이 된 듯 썩지 않고 바짝 말라서 얼어붙어 있던 겁니다. 즉 일반적인 시신과는 달리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완벽한 미라 상태라는 겁니다. 심지어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에는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듯한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었죠. 이 시신은요, 도랑 형태의 두 바위 사이에서 이렇게 엎드린 채 발견이 되었는데 동물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신이 발견된 이 계곡의 이름을 따서 웨치라는 이름을 시신에게 붙이게 돼요. 그리고 머지않아 신원과 유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죠. 자, 가장 먼저 사망 시기를 추정해야 되는데 입고 있던 가죽옷 그리고 도끼를 가지고 탄소연대 측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상상 불가였어요. 웨치, 그는 무려 53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인물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단순히 알프스 조난자인 줄 알았던 빙하 속 시신이 알고 보니 고대인인 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게 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외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라이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에 있던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돌을 이용하던 인류가 마침내 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어떤 인류 생활상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교과서 속에서 유품 몇 점 봤을 뿐이죠. 아니 근데 도대체 5,000년 전 인간이 어떻게 20세기에 발견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온전한 모습으로 말이죠. 전문가들은 외치가 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래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서 시신이 바짝 말라버렸고 이후에 겨울이 찾아오면서 시신 위로 약 3m 두께의 눈과 얼음이 쌓이면서 서서히 미라하에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에 계속 그 위에 이제 눈과 얼음, 빙하가 덮이는 작업이 수천 년간 지속되면서 덕분에 이 시신과 유품들은 차가운 온도 속에서 5,300년 전 상태 그대로 유지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워낙 무거운 이 눈과 얼음이 쌓이다 보니까 시신이 전반적으로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피가 줄어든 상태라는 게 오히려 외부 자극을 피하게 되면서 미라화가 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죠. 외치, 현존하는 전 세계 미라 중 가장 오래된 미라입니다. 그런데 몸을 살펴보면 좀 여러 특징이 있어요. 전신에 약 61개의 문신이 보입니다. 문신. 고고학적으로 그 청동기 시대의 인류는 자연의 신비로운 치유력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거나 아픈 부위가 있으면 동물 뼈를 사용해서 문신을 새겨 넣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외치의 몸 곳곳에서도 문신이 다수 발견됩니다. 정말 이것만 봐도 고고학 연구의 정말 산 증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외치는 사망 당시 40대 후반의 나이, 키 157, 몸무게 50kg, 그 당시로 치면 표준 남성 체격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유전자 암호 분석 그리고 3D 모델링을 통해 정말 5,300년 전 그는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밝혀지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생전에 어두운 머리칼에 고동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혈액형은 O형.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세균성 질환을 앓고 있었죠. 또 동맥경화, 담석증이 보였고요. 치아 마모증과 또 치주 질환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건 냉동되고도 건조 보관되었던 그 환경상 피부와 내장 그리고 혈액 속의 DNA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이 외치에 대한 조사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외치의 보존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5,300년 전에 인간이 청동기 시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걸 연구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대 이집트의 미라 같은 경우는 건조한 날씨 그리고 방부제를 거기에 첨가해서 미라화가 됩니다. 아니 근데 외치는 사실상 아무런 그런 도움 없이 100%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미라였기 때문에 그 연구 가치가 더 대단한 겁니다. 이후에 연구는 계속되는데요. 또 새로운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2016년 9월에는 한 연구팀에 의해서 외치의 목소리가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어떻게 복원하죠? 이 미라를 CT 촬영을 해가지고 성대 주변의 바른 기관을 촬영했고요. 이후에 그걸 복원해서 거기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그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에, 이, 에, 이, 바로 이게 5,300년 전 인류의 목소리라는 건데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사실 막상 직접적으로 왜 외치가 사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 올랐다가 악천후로 인해 조난을 당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거다라고 추정을 했을 뿐인데 그의 왼쪽 어깨 아래를 보니까
돌 화살촉 같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박혀 있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게 어떤 치명상이 돼서 사망하게 됐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당시 고대 부족은 식량으로 인해서 싸움을 하던 시기인데 전투에서 다치게 된 외치가 다른 부족의 공격을 피해서 산에 왔다가 사망하게 됐다는 추정. 실제로 몸에 많은 흉터가 있었고요. 오른손에는 공격을 막다가 생긴 방어흔까지 관찰됐습니다. 화살촉과 칼, 의류에서 다른 사람 4명의 혈흔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 추정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이탈리아 연구팀이 외치의 사망 원인을 둔기로 인한 타박상이라고 발표합니다. 보니까 뒤통수에서 심한 타격을 입은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이미 어깨에 상처를 입긴 했는데 그리고 다시 누군가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서 쇼크사했다는 이야기.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외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라이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피해자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외치를 둘러싼 현대인들의 조롱도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생식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 성별을 쉽게 추정할 수 없었다고 해요. 끝내는 남성으로 판명이 되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성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각에서는 그 옛날에도 불륜을 저지르다가 성기가 잘린 게 아니냐, 제사장에게 성기를 제물로 바친 게 아니냐, 날짐승이 먹은 거 아니냐, 누군가 절단한 거다, 여러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왜 성기가 없는지 밝혀지죠. 미라화가 되는 과정에서 추위와 얼음으로 인해 성기가 오그라들었던 겁니다. 참 우픈 상황인데요. 그렇게 각종 소문 그리고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외치. 하지만 이후 미라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외치의 저주라는 섬뜩한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를 만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의문의 돌연사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시작은 맨 처음 발견 현장에 있던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였죠. 선사시대 미라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부푼 마음으로 달려갔던 연구자입니다. 근데 너무도 들떴는지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외치의 몸에 손을 대게 돼요. 그리고 얼어붙은 이 외치의 하반신을 꺼내기 위해서 막 등상용 장비로 주변의 얼음을 파내기도 했죠. 좀 무리한 작업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과정에서 실수로 외치의 팔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외치 미라를 자료에 담아서 운반했고 연구실에 도착해서도 이 시신을 가장 많이 만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이제 외치에 대한 연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각종 강연 요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박사가 강연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죠. 두 번째로는 미라를 수습했을 당시 라이너 헨 박사를 계곡으로 안내했던 산악인 커트 프리츠입니다. 그 역시 이 알프스 계곡 근처, 특히나 외치가 발견되었던 그 계곡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프리츠는 30년차 베테랑 산악인입니다. 알프스 전문 안내원이에요. 누구보다 이 지형과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죽은 그날따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산에 올랐고 갑자기 눈사태가 덮치면서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프리츠는 평소에도 간단한 등산을 오르더라도 장비를 꼼꼼히 챙겼고 또 그 일정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를 살피는 아주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의 죽음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죠. 세 번째 인물은 외치와 관련된 다큐를 제작하던 오스트리아 유명 언론인이자 사진기자 레이너 호엘젤입니다. 그는요, 외치가 처음 발견되는 그 현장에서 수습되는 모든 과정을 촬영했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정말 인류의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갑작스럽게 뇌종양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물론 외치의 존재가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와 연관된 건 맞습니다.
또한 그 중에 몇 명이 사망했다? 이건 뭐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음으로 설명할 네 번째 사람의 죽음 이후에 외치의 저주라는 음모론이 생겨난 겁니다. 그는 바로 맨 처음 미라를 발견했던 독일인 등산가 부부 중에 남편 헬무트 사이먼의 사망이었죠. 헬무트가 미라를 발견한 이후에 들떠있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부터 외치에 환영이 보인다면서 괴로워했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이후에 상태가 좀 호전되나 싶었고 다시 외치를 발견했던 알프스로 산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후에 영영 실종 상태가 됩니다. 헬무트 사이먼,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약 100여 명이 나서서 수색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헬무트는 실종 8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이 끼치는 게 발견된 그 모습이 외치가 발견되었을 때와 아주 흡사하게 그 도랑 형태의 바위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인은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헬무트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 장례식장을 찾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디터 웨네크라는 남성인데요. 헬무트의 조수이자 그 조난 소식을 듣고 대원들을 데리고 구조에 나섰던 구조대장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1시간 뒤 갑자기 디터 웨네크가 몸의 이상 현상을 느끼면서 쓰러졌고요. 이내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주변 사람이 따르면 그는 아주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구조대장을 하고 산에 올라갔을 정도니까요. 비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초기에 외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고고학자 콘라드, 당시 연구팀에서 팀장이었는데 여기저기 외치에 저주가 있답니다 라는 얘기가 도니까 야 그럼 뭐 다음엔 내가 죽냐? 라는 농담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 후 다발성 경화증과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렇게 연이은 관련자들의 죽음에 두려움을 느꼈던 고고학 연구 실장 톰 로이 박사 또한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첫 희생자였던 라이너 헨 박사와 함께 연구를 했고 또 박사가 사망한 뒤에도 책의 집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책이 거의 완성되기 직전인 2005년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혈액질환이었죠. 외치 주변 인물의 죽음,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7명 외에도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이 왜 외치의 저주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모두 다들 평소에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들의 죽음이 모두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끼워 맞춰진 걸까요? 아니면 몇천 년 동안 긴 잠을 깨운 것에 대한 저주가 통한 걸까요? 현재 외치는 이탈리아의 고고학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365일 영하 7도를 유지하는 무균 냉동실에 말입니다. 시신이 박물관에 보존된 이래 의문의 죽음은 멈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혹시나 다시 한번 외치의 잠을 깨우는 자가 있다면 그 저주가 부활하는 건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